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영덕군에 있는 어르신들 위한 이런 옷 같은 거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호님도 전화 많이 받죠. 도대체 뭐 얼마냐, 얼마냐, 예,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모르죠.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추측이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오늘 뭐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기각을 원하는 분들은 5대 3이다, 네, 4대 4다 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요,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좀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른바 5대 3 데드락, 5대 3 교착설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라고 고지하면서 5대 3 데드락설은 급격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자취를 감추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측에서는 이제 5대 3설이 아니고 4대 4설을 4대 4. 4대 4설을 얘기하는 거죠. 4월 근데 4일이라서 그런가요? 4대 4로 이제 기각이 된다 이건데 이제 5대 3은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여하튼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때 국회 추천 3명을 임명 거부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임명 거부는 아니고 이제 조건부 유보죠. 조건부 유보인데 그 적시에 그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고 정개선만 그때 안 한 게 파면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한덕수 총리의 그 마은혁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라고까지는 얘기한 거예요. 헌법 위반. 그렇다면은 5대 3이라는 거는 뭐냐? 만약에 마은혁이 들어오면 5쪽에 붙지 3쪽에 붙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이 들어와서 이게 5대 3이 6대 3으로 바뀐다면은 이거는 이제 직무복귀냐 파면이냐 했을 때 결론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은혁 한 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흠결이 있는 그 저 결정을 내리겠느냐. 그건 안 내린다. 근데 이진숙 때는 똑같은 8명인데 4대 4는 내렸잖아요. 네네. 그럼 왜? 만약에 4대 4는 4대 4로 돼 있으면은 이 저 마흔역이 들어와 봤죠. 5대 4니까 결론이 안 바뀌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4대 4로 돼 있으면은 마흔역 필요 없는 거고. 5대 3이 돼야지 마흔역이 필요한 건데. 네. 그죠? 5대 3으로는 그 한덕수 총리 거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5대 3인 상태에서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 네. 하면서 뭐 국민의힘 뭐 주진우 의원도 처음에 5대 3 얘기해도 오늘 보니까 또 4대 4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5대 3이라는 게 데드락이라고 그래서 5대 3에 걸려서 결정을 못 내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평결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5대 3은 아니구나. 만약에 5대 3이었으면 아마 끝까지 가든지 선고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이 사인 안 하고 그냥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한 명을 임명을 해서 임명한다는 게 아까 우리 지호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한 명이 6으로 일단 5로 붙을 경우는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뒤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한 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결과가 뒤바뀐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 이거 자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5대 3은 기본적으로 아니구나 라는 의미인데 그런 주장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5대 3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대 3에서 어쨌든 결론이 나서 평결이 된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과정을 이제 보면은 이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날 평결을 합니다. 그날 평결을 하고 평결의 순서는 주심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늦게 임명된 사람들 순서로 하는데 또 그 늦게 임명된 사람들 사이에서 기수가 낮은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맨 먼저 얘기를 하고 8명이 앉아서 하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이 하고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이 하고 그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엔 소장이 하는데 소장이 없으니까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해서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평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소장이고 지금 이제 소장 대행이죠.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제 결론은 뭐냐면 5대 3이라고 다들 예측을 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6대 2가 됐거나 아니면 4대 4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들이 이제 그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한 거죠. 선고기일 지정은 소장이나 소장 권한대행이 할 수가 있는데 선고기일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아무리 소장이나 소장 권한대행이라도 이거를 함부로 지정을 할 수가 네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반대 의견, 별개 의견을 아직 못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그렇죠. 않아서 선고기일 지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이처럼 민감한 상황이나 보안이 중시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평결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놓고 평결을 금요일 아침에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나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면 어제 평결을 해버리고 선고기일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소리는 뭐냐? 어제 4대 4던 6대 2던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상관없이 심지어 8대 0이 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상관없이 결론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위헌이 되면서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와 또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명백히 위헌과 위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4대 4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네. 과연 4명의 재판관들이 이거를 보고서 글쎄 뭐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진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법원의 어떤 그런 이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4대 4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랬어요. 과연 그럴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거를 저도 뭐 한 지난주엔가 한번 다시 돌려보기를 해봤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그 결정문 읽는 거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 뭐 세월호 그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에 이끌게 된 게 그 최순실 문제예요. 그렇죠. 최소원 씨 최순실 문제죠. 문제. 최소원 씨. 그 이제 사인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지인이기는 하나 공적 지위가 전혀 없는 사인인데 이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이거저거 했다. 더군다나 단순 개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악용을 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걸 알고 당연히 차단하던 거 뭘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다. 뭐 이렇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에 이게 더 크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요번 이제 탄핵 사건 나오면서 들었는데 당시에 8대 0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8대 0인데 사실은 한두 사람은 야 이게 뭐 대통령 파면할 거리가 되느냐. 맞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 여론 지형이 요즘은 한 6대 4 정도 8대 2 되잖아요. 정도 됐죠. 그 당시에는 8대 2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이쪽으로 좀 몰아주자 해가지고 기각 쪽이었는데 인용 쪽으로 바꿔서 8대 0을 만들어주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기각이었는데 인용으로 넘어간 그분이 최근에 사석에서 후회가 된다. 네. 내가 그때 분명히 7대 1이 되건 6대 2가 되던 그 입장 분명히 냈었어야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음. 그때 그 탄핵 사유랑 이번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요즘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탄핵이 기각된다는 분들 그 주장 자체는 뭐냐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의 영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논리를 이제 뭐 이 헌법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명백히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법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시, 뭐 사변 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는 야당의 저것도 국가 비상사태야.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거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부정선거도 국가 비상사태야. 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은 수시로 이걸 쉽게 할 수 있겠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탄핵 기각 결정의 위험성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많이들 그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탄핵 사유 중에서 사유들을 엔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반박이 되면 다 탄핵 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5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인정이 돼도 탄핵이 인용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언더73에도 그 한변의 부회장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각각 국회 소추위원과 그 다음에 대통령 쪽에 어찌 보면 대리인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하시던 이현 변호사라는 분이 네, 계셨어요. 네, 네, 이현 네.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헌법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고 맞아요. 네. 저희 변호사님이고 헌법재판관으로 3번이나 추천돼서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다 끊어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법률가 입장에서 기각결정문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각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각하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게 된다면 각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기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다들 편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된다면 한쪽으로 몰려서 8대0의 편결이 가능하다면 인용 아니면 각하 8대0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방송에서 어제 네네.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제 그러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동아일보가 되게 좀 의미심장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편결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내는데 어떻게 기사를 내냐면 편결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관들은 이날 편결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등이 추가 또는 철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막판에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당일 형식적 편결을 다시 진행해 결론을 재차 확정하는 절차를 할 수는 있어도 결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이 기사의 그 행간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대 의견은 다수 소수가 확실히 나뉜다는 것이고 별개 의견은 8대0으로 가는데 지난번 검사 탄핵처럼 별개 의견을 누군가가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이 바뀌지 않는 차원에서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을 일부 철회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 이것이 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면 한 명이 마음 바뀌면 결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사이드하게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기각적으로 원사이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4명이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이게 불가침 기각적으로 원사이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사이드로 간다면은 기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각하 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인용 쪽으로 원사이드로 갔다라는 의미가 이 기사의 행간 안에는 들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각하 쪽으로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인용 쪽으로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어쨌든 다수는 인용 의견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본다면 이 기사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사이드하게 어쨌든 갔겠지만 한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우리 지원님 아침에 쿨톡 하신 것도 보고 또 중앙일보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조한창 재판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을 잘 아는 판사분이 그러니까 조한창 변호사의 예를 들면서 이분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즉 이분의 선택에 따라서 0인지 3인지 이게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한창 그 헌법재판관이요. 이른바 이제 흑판 백판 뭐 이때입니다. 흑판 백판. 그러니까 과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법관들 하면은 뭐 비고란에 뭐 법관 뭐 아무개 있으면 그 비고란에 뭐 대법원 뭐 법원 행정처에 뭐 파견됐다든가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면 잘 나가는 사람. 그 까만 글씨로 이제 볼펜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백판은 보면 그 비어 있다 이게. 잘 나가는 없다 이거예요. 별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는 백판이에요. 향판했죠. 그러니까 그 부울경에서 향판만 했기 때문에 거기다 뭐 비고라는 쓸 게 없으니까 백판이고 이 조한창은 아주 뭐 엘리트 코스로 해갖고 흑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쭉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갖고 아주 꽉 막혀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김명수 때. 이른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두어 가지가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법원장도 못 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법관 운은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다 올랐어요. 근데 뭐 3배수까지 들어갔다 안 됐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 근데 그전에는 정영식 재판관만이 좀 제대로 된 보수다.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8명 중에 그 확실한 보수가 정영식 혼자였다면 7대1로는 가기가 힘들 거다. 왜냐면 혼자 있기는 혼자 수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9명들은요. 밥 먹을 때 뭐 술 먹을 때 그다음 퇴임 후에도 무슨 모임할 때 이게 거의 뭐 공동체 비슷하다 해갖고요. 그 내에 뭐 이념적 정치적 성향은 달라도 항상 같이 뭉쳐 다니는 그 문화가 있어갖고 그러네요. 7대1이 되는 거는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 조한창이라고 하는 확실한 또 보수화 평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게 조한창조차도 이건 인용이다면 0표가 되는 거고. 조한창이 이건 기각 내지 각하다 그러면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도 내가 외롭지가 않네. 그러니까 금세 6대2까지 간다는 거예요. 2+1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 그러니까 이제 평결을 할 때 순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정영식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 나는 인용입니다. 기각입니다. 각합니다를 공개 투표 형식으로 하거든요. 첫 번째가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그렇죠. 정영식 재판관이 뭘 할지는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과 다르면 원래는 다수 의견에 서면 맞아요. 그분이 이제 결정문을 쓰는 거고 맞아요. 다수 의견이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정계선 재판관은 무조건 인용을 했겠죠. 세 번째가 바로 조한창 재판관이에요. 조한창 재판관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기각 각하를 했는데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각하를 해버리면 2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번째가 누구냐?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그래서 사실 김복형 재판관에서 결판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8명이라고 투표를 하지만 첫 번째 정영식 재판관의 선택에서 사실상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혹자가 지금 떠도는 것처럼 인용으로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인용 얘기하는 순간 여기서 끝이에요. 네. 인용인 겁니다.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이 3번째를 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4번째를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를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 이건 기각 또는 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투표 자체가 공개 투표고 순차 투표 형식을 하기 때문에 4명이 투표를 했을 때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의 과정에서 대충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의 과정에서 보면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본인의 뜻을 그러니까 하니까 편결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하 관련해 갖고요. 이게 좀 미묘한 얘기긴 한데 그때 이제 그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 이제 국회 측이 얘기하는데 그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그거를 국회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 장면들 맞아요. TV에서 몇 차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법상의 내란죄로 다투지는 않고 그 내란행위의 그 헌법 위반 여부만 이렇게 다투시겠다는 거죠. 네. 라고 그 국회 측에 묻고 그 맞습니다라고 그 답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좀 그 중진 의원 중에 법조인이고 중진 의원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처리하기 전에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다.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좀 그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형법상 내란죄를 그것까지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헌법상의 그런 계엄 행위의 그 위헌 위법 여부, 이것만 갖고도 이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의 법률가 출신 모 중진 의원도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그걸 알 정도면 민주당의 뭐 이재명이나 뭐 중진 의원 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 그 내부에 그런 그 뭐랄까 그런 논의를 간파하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헌법 교수한테 네.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 요청을 하면 네. 그게 철회되는 거냐? 아니랍니다. 아.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냥 알아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네들 의견은 그거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네는 너네 의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미 소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추가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그 국회 측에서 그거 좀 빼주시겠어요? 그러면 봤는데 안 빼도 돼.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거고. 그래 보니까 빼야 될 것 같아. 빼는 거고.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량.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보다는 재량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절차 문제도 지금 이제 일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절차 문제 때문에 이제 각하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저는 충분히 이유는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의 조서를 과연 이제 그 가져올 수 있느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지난번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런 거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법원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밖에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부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걸린 이유도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보여지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위원회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초반에 딱 이 투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초반에 공개 투표고 투표 순서 정해져 있으면 초반에 어떤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특히 중간에서 흔들리던 사람들일수록 초반이 진짜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했으면
그냥 인용 8대 0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영식 재판이 인용하면 정계선 재판관이 당연히 인용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물으니까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까지 해버리면 이걸 이길 가능성이 없다 싶으니까 조한창 재판관도 인용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이 네 번째 수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김복현 재판관도 해버리면 그 뒤로는 쭉 다 인용으로 갑니다. 네. 정정미 재판관 정도만 한 명 흔들릴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냥 쭉 다 인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정영식 재판관이 뭘 외쳤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 예를 들어 각하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제 정계선 재판관을 인용해버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승산이 있다 싶으니까 조한창 재판관이 그럼 나도 각하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김복현 재판관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또 쫙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영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이 두 명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건데 제가 어제 이거를 판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이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 또는 별개의 의견을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슬아슬한 결과는 아닌가 보다 싶은 거죠. 네. 6대 2면 한 명만 돌아서면 5대 3이 돼서 기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 5대 3이면 한 명만 돌아서면 6대 2가 돼서 인용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한 명만 돌아서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가 바뀔 수준이 아니라면 원사이드하게 간 거란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두 명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오늘 밤에 열심히 취재해서 내일 좀 새로운 이야기 있으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또 우리는 또 내일 방송해야 되잖아요. 방송해야 지원님 되니까. 지금 모레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구독자분들 보세요. 지금 뭔가 새로운 이야기 없는지 지금 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런데 그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의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래서 뭐 전화도 돌리고 하는데 이게 요즘 전화가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이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이 전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다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단 그 정당 내 분위기는요. 어제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은 흐름이고 그러니까 5대 3 설이 이제 근거를 잃으면서 네. 다 4대 4를 주장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갑자기 이제 뭐 어제까지 안 하면 한덕수 선보겠다 했다가 갑자기 맑음으로 바뀌고 어제 그래서 누굽니까 김부겸 전 총리 그 부친상 상가가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기자들이 다 가서 거기 김동연 뭐 이재명 다 왔는데 그 기자들이 제일 그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재명의 표정이었대요. 그러니까 표정이 밝으냐 좀 그렇지, 어두웠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딱 드러나잖아요. 얼굴 드러나요. 좋으면 막 그러잖아요. 밝으면 저거 인용이고 어두우면 기각인데. 그러니까 요즘 지금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취재가 안 되니까 매일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만 본대요. 얼굴 저 갑자기 어두운데? 저거 기각인가 보다? 저 오늘 밝은데?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참 이게 기자들이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지금 위에서도 압박이 심해요. 위에서도 야 뭐하냐 취재하는데 빨리 좀 가서 뭐 알아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 방법이 있어야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취재할 때는 뭐 법원 같은 거 취재할 때는 쓰레기통도 뒤졌어요. 그때는 쓰레기통 뒤져갖고 이 문서 파쇄된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한 움큼 가져와서 막 붙여보고 뭐 이렇게 생 난리를 치면서 취재를 했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접근 자체가 어렵고 선고 당일날 또 이제 기자들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가지 않고 이제 기자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한 10개사 정도 해서 이제 기자들을 들어가고 이제 변호인 들어가고 요번에는 뭐 국회의원도 얄짤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뭐 자기들 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명 정도 일반인들 방청권 추첨을 하는데 이게 어제 보니까 7만 명이 지금 몰렸어요. 역사적인 장면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일 모레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접 방청할 수는 가서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꽤 논란인데 그래도 또 기자들이 지금 그래도 대통령실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참모들이나 수석들의 얼굴을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일부 지금 그동안 뭐 이렇게 아주 극우 채널에서 무조건 각합니다, 기각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밖에 나와 사적으로는 사실은 인용 같아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참 알 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참 기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이게 접근이 되고 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어제 분명히 확인해 준 건 있습니다. 어제 평결을 끝냈다. 요거는 확실한 소스입니다. 그렇죠. 평결 끝냈다는 거는 확실한 소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별로 개별 의견이나 뭐 이런 의견을 낼 사람들은 낸다.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11시잖아요, 시간이. 네. 11시다 보니까 이게 또 왜 11시인가? 보통 10시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딱 그 파면한다 그게 나온 게 11시 21분이더라고요. 11시 그때 10시 안 했나요? 11시 21분에 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렇게 오래 안 읽었죠, 그죠? 예, 11시 21분이에요. 음흠.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11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그래서 그날 오후 1시에 어벤져스는 그날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어벤져스를 당겨서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선고가 나면 결정문 등이 나오면 저는 결정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의 이제 예.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설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오후 1시에 그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문은요, 내년 변호사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변호사 시험 헌법 과목 기록형 시험에 그 안 나왔던 게 이 탄핵 심판 청구서 쓰는 건데 네. 뭐 그건 안 나오겠죠. 네. 하여튼 뭐 예. 이게 아마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마 이제 재판 판결문도 꽤 아마 이제 이 재판관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워낙 이 사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론은 6대4입니다. 여론은 6대4인데 이런 국민들을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쟁점도 많고 5가지 쟁점입니다.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위법인지 판단하고, 또 이것이 실제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 여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일 모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일부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슈로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